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에 필요한 환율 정책. 사실 여러 차례 제가 시사를 했었죠. 한국에 필요한 환율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고환율 정책이 답입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의 정의 요약을 하죠. 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신 내용이지만 자, 환율은 교환비율의 약자다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환비율이 아니죠. 익스체인지는 교환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 돈입니다. 이제는 아마 여러분께서 이 내용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죠. 강의도 할 수 있고. 자, 레이트는 비율이 아니고 단가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외국 돈의 단가, 환율은 외국 돈의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돈의 가격, 외국 통화의 가격, 즉 예를 들면 달러 값입니다. 자,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환율은 외국 돈이라는 상품의 가격이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팔고자 하는 그 상품의 양과 사고자 하는 그 상품의 양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서 결정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국 돈이라는 이 돈값, 돈의 값도, 돈의 가격도, 즉 환율도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 외환 공급이죠. 또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 외환 수요죠. 그래서 이 환율은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수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값은 팔고자 하는 달러의 양과 사고자 하는 달러의 양이 균형을 이루는 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고환율 정책의 기본 구도 다 아시는 거죠. 이게 고환율 정책의 기본 구도입니다. 이게 수출이고 이게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수출 더하기 자본 유입이죠. 그래서 이 붉은 선은 외환시장에서 나오는 외환 공급. 요거 수입이고요. 수입에 이제 자본 유출, 캐피탈 아웃플로우를 더한 게 여기 이제 외환 수요인데 어쨌거나 환율은 이 수입과 수출을 균형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높은 환율로 이 붉은색 선이 이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M과 C요, 수입과 캐피탈 아웃플로우만 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환 당국이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외환보유고 쌓기를 통해서 매입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이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고환율 정책의 기본 구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고환율 정책의 효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고물가로 일반 국민을 다소 고통스럽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죠? 장기적으로는 바로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고환율 정책의 효용입니다. 다음에 저환율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환율 정책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환율이 경상수지를 균형시키는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게 저환율 정책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붉은 선에서 붉은 그래프 중에 이쪽 외환 공급 쪽이 좀 더 많아지게 그렇게 해서 이 외환 공급은 수출 더하기 자본 유입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외환 당국이 보유량을 헐어가지고 팔아주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어쨌거나 환율이 낮은 수로 유지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환율 정책의 기본 구도죠. 네, 저환율 정책의 기본 구도입니다. 저환율 정책의 폐해, 요약하면 이렇죠. 단기적으로는 수입 물가 하락으로 물가가 조금 낮아져가지고 일반 국민의 부담이 좀 경감됩니다. 그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써있는 것처럼 수출이 줄고 외환 보유고가 줄고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일자리마저 줍니다. 뭐 하나만 늘어나죠? 뭐가 늘어납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입니다. 외환 위기 가능성만 늘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환 위기 가능성만 늘어납니다. 이게 저환율 정책의 폐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필요한 환율 정책의 큰 틀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집니다. 맞죠? 자명해지죠. 뭡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 가급적 높은 수준의 환율을 용인 또는 유도하는 고환율 정책이 그것입니다. 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 가급적 높은 수준의 환율을 용인 또는 유도하는 고환율 정책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외환당국이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올라가 있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정부가 가만히 있었더니 환율이 낮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외환물고 쌓기를 하는 거죠. 예, 외환당국이 매입을 해서 환율을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고환율 정책이 답인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가 우려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인 게 아닙니다. 고물가하고 인플레이션 다르다고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아무튼 이렇게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가 우려된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환율을 더 낮출까요? 낮춰야 될까요? 아니죠. 환율은 낮추지 말아야죠. 환율은 낮추지 말아야 하고, 이를테면 세계 시장에서 수출업체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 도모 이런 데 도움을 줘야 되고요. 다른 정책으로, 환율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 수단, 기준금리를 예컨대 올린다거나 혹은 의무지급 준비를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통화 정책 수단, 그러니까 환율 정책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이 고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가 우려된다면 환율은 낮추지 말고 통화 정책 수단 등을 써서 고물가에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자, 저는 1997년 IMF 사태 때에도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일관되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환율 덕분에 조기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환율 덕분에 조기에 회복될 것이다. 제가 일관성 있게, 일관적으로 주장했고, 혹은 전망했고, 예상했고, 예언했던 것이 바로 간추려 말하면 이거죠. 한국은 고환율 덕분에 조기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실제 그대로 됐죠. 한국의 고환율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고환율은 축복입니다. 네, 축복입니다. 예전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외환위기 조짐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환율이 급등세를 보일 때 고환율을 낮추겠다며 보유외환을 축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신용도 출하하기 위해서 진짜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진짜로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외평채 가상금리는 급등하게 됩니다. 외평채 가상금리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도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외국의 해외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다 그러면 국가신용도가 낮은 거죠. 그죠? 국가신용도가 낮을 때는 가상금리가 많이 붙죠. 네. 국가신용도가 좋을 때는 가상금리가 덜 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조짐이 있을 때 환율 낮추겠다고, 고환율 낮추겠다고 보유환을 축내면 국가신용도가 추락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진짜로 높이고,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외평채 가상금리 이것은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컨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인위적이라는 건 외환물고 쌓기죠.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외환을 계속해서 매입해 주는 것.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이런 구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고환율 구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율 정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에 필요한 환율 정책인 겁니다. 네.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 필요한 환율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추려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